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올해 첫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한남역으로 보행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의 한남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는 2011년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이후 인접한 한남 3구역 계획이 바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도로 조정을 위해 특별 계획 구역을 변경하고 보행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한남역과 연계하는 공중 연결 통로와 한강 조망 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된 전국 아파트 교환 매매는 648건으로 2021년 대비 64.5%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 중 교환 방식의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월 15건이던 교환 매매는 11월 111건으로 약 15배 늘었습니다. 부동산 교환 매매란 자신의 부동산과 타인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합법적인 거래 방법 중 하나며 매수자와 매도자의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교환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이제는 아파트도 물물 교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기 다른 지역에 매매가 5억 원인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 자금 마련 없이 이 아파트를 교환하면 거래가 완료되는 이 주택 물물 교환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주택 매매 과정에 이 복잡한 절차도 없고 중개 수수료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시세 변동에 대한 분쟁 우려, 또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2023년 힘들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새 벽두부터 부동산 규제를 타파하려는 이 정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지원 이사님이 2023년 부동산 안정화, 규제 완화 정책의 기대와 보완점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1월 5일 0시부터 시행되는 올해 첫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와 함께 지금 워낙 높은 금리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그 정부가 규제를 한 번에 푼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혼합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정말 그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가려면 어떤 보완점이 좀 필요할까? 이런 부분에 조금 좀 집중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와 금리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새해에 10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정말 반토막 이상이 났고요. 최저의 거래량입니다. 자, 게다가 전 세계적인 지금 너무나 급작스러운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FOMC의 그 회의록에서도 올해 최종 정착지인 금리가 5.4%까지 이렇게 아직도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닌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우리는 3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규제책이 예고를 하고 실제로 시행이 됐지만 너무나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했던 이 규제책들이 너무너무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푼다고 그 규제가 어떤 영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타래 꼬이듯이 하나하나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풀어줘야 이게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또 문제가 이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거의 5만 호가 지금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고 이제 6만 호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PF 대출에 대한 이제 건설사 부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단순히 건설사 몇 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PF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의 은행권들,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그래서 IMF의 그런 금융 위기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IMF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경고를 했죠.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DSR의 규제는 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팍팍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60% 이상이 지금 대출 이자로 나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쓸 돈이 없죠.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9개월 넘게 지금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중국의 그런 봉쇄 조치 이런 것들도 영향이 큽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뭐 원화의 약세가 다른 나라들도,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도 다 환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매출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 경기 침체,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을 굉장히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뭐 똑같이 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미국, 중국, 일본, 여기와 우리가 다른 점은 이 나라들은 굉장히 탄탄한 내수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타격이 있어도 내수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튼튼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혹시 스태그플레이션은 저성장의 고물가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의 그 자산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마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세 소득 절반 이상 주담대인데, 주담대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 생활자금도 굉장히 모자르셔서 또 DSR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DSR 걸려 있어서 대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DSR에 포함되지 않는 바로 현금 서비스,
금리가 20%가 넘는 현금 서비스에 대한 대출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지금 위험 신호다라고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월세 비중이 50%를 넘었는데요. 사실 이제 전세를 이렇게 월세가 뛰어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월세가 사실 뭐 돌려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뭐 깡통 전세니 전세에 대한 굉장한 그 불안감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금리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월세 쪽으로 많이 전환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엔 이것은 월세가 고착화되면 내가 정말 집을 살 수 있는 그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했었던 전세 제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집을 살 수 있는 무주택자리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25개구 중에 21개구가 모두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습니다. 4개구는 제외하고요. 자, 서초, 강남, 그러니까 강남 3구와 용산 요 4개구를 제외한 비규제 지역 이렇게 서울이 풀렸습니다. 그 얘기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모두 해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의 지금 집값 하락 평균이 7.2%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강남 3구는 2에서 4% 정도의 하락률 다소 좀 안정적 하락률을 보이고 있었고 송파구가 유일하게 한 8% 정도 빠졌었는데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그 영향이 좀 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산은 뭐냐? 네, 용산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용산까지 규제를 풀어줄 경우에 시장이 좀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비규제 지역으로 풀린 다른 지역들 예를 들어 뭐 성동구나 목동 같은 경우 재건축 단지 토지 거래로 묶여 있는 지역들은 이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다고 해도 바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장 강력한 규제인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은 이번 규제에서는 벗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제 4월과 6월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돌아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규제를 이렇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로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규제 지역으로 계속 남아있는 4개 지역도 추가적으로 풀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에 또 한번 얘기를 걸어봅니다. 자,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네, 바로 이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양도세가 중과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한시적으로 서울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가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양도세 중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 6에서 45%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점은 다주택자한테 장특공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15년 최종 15년에서 30%가 바로 이제 비규제 지역에 풀렸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가 혜택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담대가 1주택자, 무주택자한테만 가능했던 그리고 50%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제 70%로 늘어나고 특히 이제 비규제일 때는 다주택자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까지는 12억까지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만 분양가 예상에 그러나 이제는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죠. 자, 취득세는 규제 지역에서는 이렇게 완화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아직 법 규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규제 지역에서 최대 12% 그리고 비규제에서는 최대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4%, 6%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효과가 없다.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내려가야 된다. 일반으로.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재당첨 제한 같은 것도 있습니다. 5년 재당첨 제한 이런 건 이제 도정법에 대한 얘기인데 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은 뭐 관리처분 인가 이후 안 되고 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안 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거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까지 있었는데 없거나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둔촌조공 같은 경우 소급 적용을 하는데 전매 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또 다른 특징은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건데 실거주 요건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 끼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되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나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 둔촌주공을 위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실거주 이런 것이 여건이 마련이 안 돼서 청약조차를 못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용기를 내셔서 하신 분들은 이런 해제 조건에 있어서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존 주택을 또 처분해야 되는 그 조건도 모두 사라진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그 서울이 1월 5일 0시부터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보유 2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갖고 있던 그것이 비조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보유만 하면 되겠지 않나?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취득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취득했던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완점이 필요하다면 더 강한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지만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 취득세도 애매하게 풀어준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더 강한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법 개정에 굉장히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요 자기 집 값이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기재부는 이제 규제 완화책의 목표로 시장의 정상화 그리고 거래의 양의 활성화 이런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가끔 국토부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아직 높다. 또 이걸로 인해서 이런 규제 완화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또 반등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나? 다시 규제를 또 만들어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죠? 만약에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또 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주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차인들이 나가지만 이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내 그 전세금을 받기 위함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소가 되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에서 30%씩 가격이 깎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내 전세금 보증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서로 굉장히 손해만 보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정말 그 저금리의 정책금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조건이 까다롭죠. 여기 조건은 거의 맞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범용적인 전세 대출, 그래서 좀 안정적인 일단 전세 대출 안정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에서 지금 주택을 더 가져도 돼요. 다주택자가 돼도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라고 지금 규제를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가 전세 대출이 너무 비싸서 전세가 안 맞춰진다. 또는 전세가 위험하다. 이런 메시지를 같이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무서워서 집을 더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반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전세의 이 임대차 시장에
바로 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바로 정책금리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일단 이런 보증사고 이런 것들을 막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안심을 주고 이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시는 게 바로 이런 고금리와 이런 모든 공포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연착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하겠죠. 자,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과 쓰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방 구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세 4억 원부터 4억 9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지원 이사님 별명이 하나 더 있죠. 면목의 여왕이신데 자, 저희가 지금 왜 지금 이 중랑구 면목동 살펴봐야 하는지 자세한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40 서울 도시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동북부에 대해서 집중적인 개발 이 사업이 분명히 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그만큼 낙후돼 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여기를 시범 사업지로 정했고 그리고 많은 정비 사업들이 이곳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속통합개발과 모아타운을 가장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거의 80%를 차지하는 노후도 그러니까 신속통합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은 20%밖에 안 됩니다. 거의 80%는 모아타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모아타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곳은 이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후보지로. 그래서 추진위가 설립돼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7개의 추진위가 설립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신통이나 공공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 선정지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나 권리 산정일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다 2022년 과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곳은 또 토지거래 허가로 또 묶입니다. 그러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일 이전에 그 착공 신고만 완료하면 되고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되기 전까지 등기 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권리 산정일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제로 묶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고요. 이쪽에는 여러분이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면목역 주변인데 위에 상봉역 위치를 하고 있죠. 상봉역이 바로 GTX B노선이 지납니다. 그리고 C노선은 청량리 연결되고요. 서울역을 통해서 GTX A노선이 연결이 되는데 자, A노선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동탄 수소 구간 그리고 2025년은 전 구간이 모두 개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연관성과 강남 연결성 그리고 BC 노선과의 연결성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목역에서 또 면목선까지 개통이 되고요. 청량리역은요. 지금 그렇게 뭐 교통만 좋은 복합 환승센터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9개 동에 바로 주상복합 업무 상업단지가 지금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단지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단지와의 직주 근접 보시면 되겠고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지하로 도로로 10분이면 바로 가장 큰 국제부류 복합지구인 영동대로와 닿게 됩니다. 그만큼 이곳이 갖는 무한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4억 원에서 4억 9천이고요. 임대가 2억 8천에서 3억 6천만 원 예상됩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최소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세훈 시장 임기 내에 우리가 선정된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올해 안에 선정된 곳이고요. 바로 여기 올해 안에 선정되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작년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죠. 자, 그리고 지금 규제책이 나왔는데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실거주 요건도 폐지됐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앞으로도 굉장히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P가 붙으면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게 가격이 좀 낮아졌을 때 이런 것을 기회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정비 사업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후보지, 선정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지원 이사님의 1:1 무료 전화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금 부자 아니더라도 이 규제 완화책을 이용한 현명한 부동산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메이드 퀸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작년 한 해 정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좀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인데요. 오늘 박준영 소장님이 2023 상반기 부동산 투자 재개발 사업에 집중하자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지금 이제 규제들이 워낙 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완화책들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21개국 규제 지역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강남 3구 규제 지역만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부세, 양도세, 그리고 취등록세 등 다주택자의 중과세도 소멸이 되고 어느 정도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편견 인식들이 조금 이제 정부에서도 풀어주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 경기들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이제 더욱더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완화책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임대사업자들도 이제 조금 이제 정책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 DSR만 남고 이제 소득 대비 지출 가능액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요. 1주택, 2주택자들의 취득세율이 1에서 이제 3% 정도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3주택 이상이 이제 취득세율이 이제 12%에서 4% 정도로 이제 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제 징벌적 세금이 아무래도 이제 완화책들로 인해서 취득세율이 좀 완화됨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시적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에서 3년 보유로 이제 좀 더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2주택자까지는 일반 세율로, 그리고 3주택자부터는 최고 세율 5%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합산 표준 과세가 이제 12억 이하일 경우에는 또 적용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율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1년 이내에 양도를 했을 경우에 70%, 뭐 2년 이내에 양도했을 경우에는 60% 이런 정도로 좀 중과세율이 좀 강력했었는데요. 지금은
1년 이내에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45%, 그리고 기본 세율 2년 이내에 양도를 했다거나 그때부터는 이제 6에서 40%로 이제 적용을 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해놨지만 좀 이쪽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적용받는 지역들이 이제 일정 부분 해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매 제한 기간이 그 이외에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제 완화책들이 많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전매 제한 기간이 이제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년으로,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완전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12억 이제 12억을 초과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이 날 수 있었던 이제 아무래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분양가 기준 12억 이하의 이제 중도금 대출의 제한들이 이제 없어지는 걸로 1분기 이내, 23년도 1분기 이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50%에서 70%로 이제 완화가 돼서 좀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가구 1주택자 주택 처분 비과세 요건 같은 경우에도 2년 보유, 2년 거주를 이제 동시에 이제 만족을 해줬어야 되는데,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지고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고 2년 보유만으로도 이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고요.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이거를 좀 적용을 하는 거를 보면요. 이제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 완화 전에는 8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했었고, 이런 이제 일련의 상황들 때문에 미분양이 좀 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전매 제한 기간도 1년으로 단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실거주 의무도 없어지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까지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 우리는 이제 분양 시장들이 좀 밀어내기식 분양을 많이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분양들을 좀 이제 발맞춰서 소비자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게끔 좀 완화책들을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매수 심리도 살아나는 듯한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매수의 경향들이 좀 늘어나서 그래프적으로는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 기조 자체가 이제 아직 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일정 금리로 유지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2040 도시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최고 층수도 15층 제한이 폐지됐고요. 2014년도 도입 이후 9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연되는 일정 부분에 이제 영향을 끼쳤던 부분들이 좀 없어졌고요. 한강변의 60층 아파트들을 볼 수 있는 주거 형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요, 상급지부터 풀립니다. 상급지 수요 편중 성향은 앞으로도 점점 더 심화가 될 것이고요.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지 중심은 개발 가능한,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항상 이제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공급은 지금 현재 공급의 부재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기조가 이어지고 3년, 4년이 지난다면 공급의 부재는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 시기를 좀 주시를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부동산 투자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준영 소장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동구 고덕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1.5룸 구조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요, 4억 7천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강동구 고덕동은 말할수록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덕동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 안에 황금노선 9호선이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도 강남까지의 이제 거리적 근거리가 굉장히 짧지만 접근성 또한 굉장히 이제 더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만 일자리의 이제 중심이죠. 고덕 비즈밸리가 이제 조성이 되고 거주 수요 그리고 유동 인구가 같이 증가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뭐 일자리뿐만 아니고요. 대형 컨벤션이라든지 유통센터 그리고 이제 쇼핑센터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 인구 그리고 거주 수요 그리고 임차 수익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이 주변으로 굉장히 노후된 이제 지역들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주택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아주택이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제 착착착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센터공원역 9호선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쪽으로 고덕 비즈밸리가 이제 자리를 잡겠고요. 지금 이제 이 센터공원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5호선 그리고 8호선 그리고 강남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미사 신도시가 있는데요. 이 센터공원역이 생기고 이 9호선이 미사까지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뒤쪽에서 오는 수요, 뭐 거주 수요라든지 아니면 유동인구 수요가 굉장히 이제 두텁게 형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개설이 되고 여기 또 이제 연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수요가 굉장히 더 넓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은 고덕 2-2지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역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유권자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구, 그러니까 소유자가 1명 그리고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수월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소유자가 1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덕 비즈밸리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자리를 얻으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순위에서 고덕 2-2지구가 될 이제 확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역까지도 굉장히 이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덕 비즈밸리 한 번 더 살펴보면은요.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150개 여개가 이제 입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첨단 R&D, 대형 유통 상업시설 그리고 호텔 컨벤션, 대형 복합 쇼핑몰들까지도 입점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주 수요뿐만 아니고요. 유동인구 또한 굉장히 이제 많아질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3만 8천 명, 약 4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 일자리 생성 기능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호재를 가진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모아타운의 장점들은 아시겠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 나홀로 아파트의 단점들을 해소해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집, 뭐 공원, 인프라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아파트 단지와 같은 그 타운 형성을 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보다 기간이 짧고 그리고 사업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덕이 이제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물론 좋겠지만 모아타운으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사업성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지금 고덕에서는 이제 역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은요. 4억 7천에서 4억 7,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2억 6천에서 2억 6,5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투자액은 2억 1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증금 3천에 12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 수익률이 굉장히 이제 탄탄한 지역이 될 것이고 지금도 물론 월세나 전세의 이제 바운더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좀 이제 신축들도 많이 없고 많이 구옥이고 이제 노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점점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 수익률보다도 아무래도 이 미래 가치를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사업 할 수 있는 이제 사업의 가능성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이 강동구 고덕동 정비 사업의 수익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건 알겠는데 혹시 투자에 있어서 유의점은 없을까요? 네,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노후된 지역도 많고 그 주변에 이제 도로들도 굉장히 좁은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임장 활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주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 시설이 이제 완비가 안 돼 있는 집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임장 활동을 할 때 이 주차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서 이게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사업성을 이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예정인 서부광역철도 덕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 지식산업센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시세 3억 3천만 원부터 5억 8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역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완화가 되면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덕은지구는요, 모르시는 분들은 있지만 만약에 아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욕심을 내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덕은지구는 한강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암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경기도 지역권에서 덕은지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강권에서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범서울권 상암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에서 2km 내외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암과 연계된 지역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요, 지금 거의 만세대 규모의 이제 주거 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이미 뭐 한 6천 세대 정도는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2,500세대 정도가 이제 더 들어올 예정인데 그 이면에 업무 시설까지도 이 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와 업무의 기능이 이제 동시에 집합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업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역에 들어오는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독점의 이제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항아리 상권입니다. 모여드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점심시간이건 저녁시간이건 점심시간에는 업무 시설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들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퇴근한 그 이제 주거시설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상권들을 이제 흡수하는 밖으로 퍼지지 않는 항아리 상권을 가지는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거주 인구, 유동 인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 호재 계획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산재를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 또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도 지금 현재도 노선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지하철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이제 곧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도 좋아지고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이 지역 안에 형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거 시설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인프라도 계속해서 이제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덕은지구를 이제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지역이 덕은지구인데요. 상암에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에서 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 뒤쪽으로는 창릉, 삼송, 향동 이렇게 이제 신도시들이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서울에 가장 가깝고 한강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덕은이기 때문에 이 덕은의 그 가치를 좀 따라오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덕은지구가 굉장히 가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도상에서도 그냥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마곡지구,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이제 한강변 건너편으로 마곡지구, 지벨리, 여의도, 마포 지금 이 주변 지역으로의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리고 상업시설 이제 직장인,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강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덕은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지역들의 이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역이 덕은지구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강을 끼고 있는 덕은지구 바로 앞에 창릉신도시, 창릉신도시는 R&D 기반의 4차 산업, 그리고 마곡지구는 바이오 산업, 상암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산업,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구죠. 이 네 가지의 이제 주요 지역들이 덕은지구를 중심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부수적인 효과들을 덕은지구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업무 상태가 포화가 됐다, 그렇다면은 올 수 있는 게 덕은지구고요. 마곡지구와 우리 사업이 연계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또 올 수 있는 곳이 또 덕은지구입니다. 이유는 덕은지구가 이 지역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창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과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덕은지구와의 영향력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상암, 마곡, 여의도 이 세 개의 도시, 그리고 창릉에 있는 새로 신설되는 도시까지도 덕은지구와 연계성을 주고받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덕은지구는 굉장히 높은 미래 가치를 가진 지역이다. 그리고 업무 시설로서도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진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으로요, 미디어 복합타운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덕은역이 2030년 예정이고요. 덕은역 앞쪽으로 이제 미디어밸리가 생기게 되겠고요. 상암역,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있겠는데요. 그를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상암에 이제 그 뒤를 잇는 지역이 이제 이 미디어밸리가 되겠고요. 이 옆으로 지금 따라서 계속 업무지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주거 시설이 만세대 규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와 업무가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상업 비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 홍대선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투자 성공 포인트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련되게 이제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희소성이 굉장히 높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낮기 때문에 항아리 상권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매매 금액은요, 3억 8천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세 임대는 보증금 1,000에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3억 3천에서 5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월 200에서 38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사실 저만 해도 잘 몰랐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소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소장님, 이 지역에서의 투자의 유의점은 따로 없을까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근접해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경기도권에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경기도권에 있지만 상암의 영향력, 그리고 마곡지구의 영향력, 그리고 여의도 와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 가양대교와의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강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로교통편이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는 지하철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비슷하게 사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가격 대비 투자 수익률을 꼭 고려를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갖고 있는 장점 대비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지금 시청자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